놀랍진 않나요? 평균 나이가 25세인데 25살인데 비만은 뺐어요. 비만은 빼고 혈압, 혈당, 고지혈증, 간장질환 이 모든 것들이 정상인 경우가 다 합쳐서 3%밖에 안 된다는 거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참 마음이 안 좋죠.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제가 고혈압입니다 라고 의견을 내서 보내면은 도움될 게 하나도 없죠. 그렇다고 고혈압이 있다는 걸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젊은 이 25살, 평균 25살인 젊은이들이 이렇게 이 혈액검사에서 정상인 사람이 없을까? 그렇게 지내는데 그 과정, 내 앞에 오기 전의 과정이 건강해지면은 아무래도 혈압, 혈당, 고지혈증, 간장질환 수치 이런 것들이 정상이 되고 그럼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다 정상으로 판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평균 나이 25살에 혈압, 혈당, 고지혈증, 간장질환 수치가 모두 정상인 사람이 3%밖에 안 되는 이 연령대의 건강 상태가 인생에서 가장 건강한 상태라는 겁니다. 보세요. 25세 미만에서는 비만율이 25% 조금 넘는 수준. 그런데 그 이후로는 쭉쭉쭉 올라가죠. 고지혈증도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사증후군이 따라가게 되고 대사증후군은 인슐린 저항성 뜻합니다. 제가 뒤에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간장질환, 그리고 당뇨병, 그리고 고혈압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서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만 있어서는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 공동체 저를 찾는 분들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오늘은 세종시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하는 그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에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참석하고 왔습니다. 개인을 상대로 상담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 그 정책 이런 것들도 건강하게 바꿀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료실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에 나오는 건강에 뭐가 좋다더라든지 이런 소식들을 해외 유명한 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들 이런 것들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건강해지는 방법들. 근데 저는 한국만 잘 봐도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일종의 거대한 실험실이었습니다. 지난 50년간 이 건강 상태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여기 오타네요. 그리고 건강 상태가 변한 데에는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을 먹거리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먹거리도 굉장히 크게 변했습니다. 쌀이나 탄수화물 음식 섭취가 감소했고 동물성 식품 섭취가 증가했고 식용유 섭취가 증가했고 설탕 섭취가 증가했죠. 그러면서 감염성 질환은 감소했고 반면에 비만, 당뇨, 심뇌혈관 질환, 고지혈증, 고혈압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암도 증가하고 있고 치매도 증가하고 그리고 각종 만성 염증성 질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래프인데요. 이 사망률 그래프입니다. 한국의 이 사망률 감소는요,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할 정도로 아주 특이합니다. 사망률이 거의 3분의 1, 4분의 1 수준으로 이렇게 감소를 했는데 이렇게 사망률이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선진국의 경우에는 100년이 걸려요. 스웨덴의 경우에 이 출산율이 감소하고 사망률이 감소하는 이런 패턴으로 정착이 되는 데까지 한 12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은 불과 20년 만에 그런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거의 전 세계에서 유일한 사례입니다. 근데 제가 이 그래프를 보면서 놀랬던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망률이 6.25 이후에 굉장히 높았다가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그런데
1970년 이후로는 그 감소율이 굉장히 미미한 양상을 보인다는 거죠. 왜 이런 양상을 보일까? 그리고 왜 이렇게 급격하게 사망률이 감소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사망률이 일단 50년대에서 70년까지 급격하게 감소한 이유. 일단 현대의학의 도입, 이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 세균에 감염이 되면 그 세균 때문에 사망을 했죠. 그리고 어디 이 절벽이나 이런 데서 산에서 구르거나 해서 뼈가 부러지거나 했을 때도 제대로 치료를 못 받으면은 이 거동을 할 수가 없죠. 그럼 그 뼈가 부러진 것만으로도 거동을 못하고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르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항생제나 현대의학이 도입되면서 급격하게 이제 개선이 된 겁니다. 예를 들면 1960년대에 동네에 산부인과 병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영아 사망률이 차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요즘은 어떤가요? 동네에 산부인과 병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영아 사망률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간단한 어떤 현대의학이 도입이 됨으로써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개선이 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동네에 정형외과 병원이 있든 없든 산부인과 병원이 있든 없든 간에 사망률에 있어서는 뭐 큰 영향이 없죠. 근데 하지만 처음에 60년대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생 상태가 개선이 됐고 위생 의식이 개선이 됐죠. 그리고 영양 상태가 개선이 됐죠. 잘 먹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1970년까지 어떤 식의 식습관 변화가 있었을까요? 고기를 많이 먹었을까요? 뭘 많이 먹었을까요? 이쯤에는 어떤 변화가 있긴 있었을까요? 영양 상태에 있어가지고 쌀을 많이 먹게 됐죠. 60년대 후반부터 해서 이 품종 개량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통일벼도 나오고 다수확작물이 이제 재배가 되면서 쌀을 굉장히 많이 먹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건강 상태가 좀 좋아지는 거죠. 근데 고기는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을까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90년대생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고 50년대생이나 60년대생들은 또 말씀을 해줄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70년대생이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 보면은 저는 고기 뷔페라는 데를 가서 처음으로 고기 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기 뷔페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제가 외식을 하면은 다 짜장면집이었지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었던 적이 저는 없습니다. 물론 저희 집이 풍족한 집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에 고기 뷔페가 생기면서 그때 가서 이제 좀 양껏 고기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의 80년대 90년대 서민들이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기를 먹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장수하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잖아요. TV에 뭐 무슨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그건 착시 효과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고기를 먹어서 사망률이 감소한 효과는 거의 미미합니다. 그런데 왜 80년대 넘어서 이게 장수한 노인들이 나오기 시작했냐? 그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70년대에 사망률이 감소했잖아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안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60세 된 분들이 70년대부터 안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80세 노인은 80년대 나오는 거고 90년대 나오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실제 노인이 보이기 시작한 거는 이제 8, 90년대인 거예요. 착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노인들은 어느 순간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10년, 20년 전에 이미 사망률이 감소해야지 그런 노인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소아비만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만 비만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남자는 17%, 여자는 12% 정도가 비만인 상태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당뇨병 환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했고요. 그리고 염증성 장질환도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뭐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인데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이 무슨 병인지 아시나요? 네? 처음 들어보세요. 네. 자, 그림을 보시면 이런 병입니다. 이 위에서 소장, 12지장 거쳐가지고 대장을 거쳐가지고 쭉 돌아가지고 이렇게 직장을 거쳐서 항문으로 이제 대변이 나오게 되는데 이 소장이나 대장 부분에 염증이 계속 되는 겁니다. 만성 염증이 있는 상태. 뭐 그걸 통틀어서 이제 이 염증성 장 질환이라고 하고 거기서 소장까지 침범하면은 크론병, 대장에만 머물면은 궤양성 대장염.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장이 계속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염증이 계속되고 그럼 어떨까요? 배가 계속 아프겠죠. 그리고 배가 계속 아프고 설사를 계속하겠죠. 그리고 염증이 계속되니까 영양소 흡수가 안 되니까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살이 계속 쪽쪽쪽 빠지고 그리고 심하면 이 혈관이 터지면서 피가 나와요. 혈변을 보게 돼요. 이게 궤양성 대장염의 특징입니다.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고 혈변을 보고 흡수가 안 되면서 살이 쪽쪽쪽쪽 빠지고 이 병은 치료법이 없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쓰고 그래도 안 들으면은 항암제를 쓰고 그래도 안 되면은 터질지 모르니까 미리 배를 열고 들어가서 이 염증이 있는 부위를 찾아가서 잘라줍니다. 그래서 이어줘요. 그게 치료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병들이 과거에는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1960년대만 해도 인구 10만 명당 0.05명 있었어요. 그래서 5천만 명 있다고 치면은 전국의 환자 수가 25명이었던 병이에요. 대학병원에서 못 보던 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20년 사이에 100배가 늘었어요. 이렇게. 궤양성 대장염도 거의 15배 이상 증가했고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리고 여드름도 굉장히 지금 유행이죠. 특히 저는 이제 여성분들은 잘 못 보죠. 예, 못 보는데 가끔 수영장에서 등에 이런 흔적이 있는 분들을 보기도 하는데 이 남자들 운동하는데 헬스클럽 가면은 샤워할 때 많이 봅니다. 이런 등을. 특히 이제 체중 감량하려고 살이 많이 찌신 분들 오면은 등에 이런 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드름. 팔뚝에도 있고 얼굴에도 이렇게 여드름이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여드름도 그냥 사춘기 때 누구나 겪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구화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이런 여드름이 없습니다. 서구화된 지역에서만 여드름이 있어요. 그리고 초경 연령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192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만 나이로 17살에 초경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몇 살 정도에 초경을 하나요? 만 나이로 11살, 12살 그때쯤에 이제 초경을 하죠. 몇 살에 초경을 해야 정상일까요? 사람은 16살. 자, 그럼 저 지금 말씀하신 분의 연령을 유추해 보겠습니다. 16살. 1940년대나 50년대 초반에 태어나셨을 가능성이 본인 경험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뭐 통상적으로 15살을 넘어가서 이제 그 즈음에 초경을 하면은 그래도 적당한 초경이라고 보는데 그 이전에 하는 초경은 좀 이른 초경이죠. 이런 변화들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초경포비아라는 말도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초경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장과 관련돼서 이제 성장이 멈춘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너무 일찍 초경을 해버리면은 더 이상 키가 안 커버리게 되죠. 그래서 성조숙증 기미가 있을 때 병원을 찾아가서 성조숙증으로 진행하는 걸 막는 주사를 또 막 열심히 맞아요. 이제 그런 치료를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유가 뭔지는 모르고
그냥 호르몬 주사나 이런 것들로 성적인 어떤 이 2차 성징이 발현되는 걸 억제하는 이런 치료만 한다고 해서 과연 건강해질까? 저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남성에서는 대장암과 전립선암이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여성에서도 갑상선암을 제외한다면 유방암과 대장암이 증가합니다. 나머지 암들은 거의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한데 지금 20대인 분들은 앞으로 걱정해야 될 암은 대장암, 유방암, 그리고 남성은 전립선암까지. 이제 이 세 가지 암입니다. 나머지 암들은 다 감소하거나 그래요.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암들이 지금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 거냐는 거죠. 성조숙중도 증가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한국의 식습관 변화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옛날에 어떻게 먹었나요, 밥을? 요즘 이렇게 드시는 분들 계세요? 옛날에 이렇게 드셨나요? 자, 요즘은 다이어트 하려면 뭘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듣나요? 탄수화물. 그게 정말 사실일까요? 사람들이 밥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걸까요? 빵? 저는 빵도 빵 나름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요즘 보통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빵은 문제를 일으키지만 정말 제대로 만든 빵은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탄수화물 때문에 살찌는 거라면 밥을 지금보다 3배 많이 먹었을 당시에 그때 한국 사람들이 지금 한국 사람들보다 더 날씬해야 될까요? 뚱뚱해야 될까요? 더 뚱뚱해야 돼야죠. 밥을 3배나 많이 먹는데. 근데 어떻죠? 실제로는? 아니죠. 오히려 밥을 많이 먹었을 때 더 날씬했어요. 고혈압도 없었고, 당뇨도 없고, 크론병도 없었고, 비만도 없었고, 성조숙증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체중 줄이려고 밥을 안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 고기 먹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더 병이 나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초록색은 쌀, 보리, 밀,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런 탄수화물 음식들 섭취량입니다. 60년대에서부터 70년대 오면서 굉장히 많이 먹고 있죠. 70년대 초반까지 이 탄수화물 음식을 가장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이때 굉장히 날씬했죠, 한국 사람들이. 근데 오히려 탄수화물 섭취량이 쭉쭉쭉쭉쭉쭉 감소합니다. 거의 40% 정도 감소하게 되죠. 반면에 빨간색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그런 합친 그래프인데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거의 10배 가까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노란색은 설탕입니다. 설탕 섭취량도 거의 20배 정도 증가하고요. 이 파란색, 요거는 식용유 섭취량입니다. 식용유. 이 식용유는 콩기름 뭐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는데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 카놀라유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지난 50년 동안 한국 사람들이 점점 뚱뚱해지고 당뇨병도 많이 걸리고 크론병도 증가하고 그리고 암도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이 증가하고 성조숙증도 증가하고 초경 연령도 점점 어려지고 하는 원인을 찾을 수 있나요? 뭐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탄수화물 때문인가요? 저는 그래서 고혈압 있는 분들한테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식용유, 설탕을 드시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뭘 먹으라고요? 이제 이렇게 많이 되물으세요. 되물으시는데, 근데 여기 딱 그냥 답이 나오니까 제가 뭐 다른 말을 드릴 수가 없죠. 자, 하나 좀 재밌는 현상을 좀 보시면 이 빨간색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섭취량 요것과 이 파란색 식용유 섭취량 그래프 어떤가요?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한 양상으로 가죠. 왜 이렇게 비슷한 양상으로 움직일까요?
자, 비슷한 얘기인데요. 한국에서 식용유를 1971년도에 최초로 만들었어요. 71년도 이전에는 한국에는 식용유가 없었어요. 해표 식용유가 없었어요. 해표 식용유가 7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생산됐는데, 왜 그럼 71년도에 해표 식용유를 만들기 시작했을까요? 콩을 수입해다가 기름을 짜기 시작했을까요? 비슷한데요. 축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콩을 수입한 거예요. 콩을 수입해서 기름을 짜고 남은 것들로 사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식용유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사료가 많이 생산이 되고 그 사료로 자란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아주 이렇게 평행하다시피 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같이. 어쨌든 두 가지 다 안 좋고요. 뭐 동물성 기름이 안 좋고 식물성 기름이 좋다. 그거는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식물성 기름도 최대한 안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식물성 기름을 안 먹어야 이 축산업에 쓰이는 이 사료 가격도 좀 올려가지고 이 좀 축산업도 좀 어느 정도 안정화시킬 수가 있어요. 자, 칼로리 대비 비율로 보면은 뭐 거의 80% 가까이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는 사람들이 날씬했어요. 근데 전체 칼로리에서 탄수화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60%, 지금은 거의 40%대까지 떨어졌죠. 설탕을 제외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소한 탄수화물 섭취량을 어떤 음식들이 대체했냐? 바로 설탕, 식용유, 동물성 식품이라는 거죠. 보이시나요? 이 감소한 이만큼을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식용유, 설탕이 다 커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0년대 평균적인 체형을 원하시면은 이렇게 드시면 돼요. 그리고 70년대 한국인들의 체형, 저랑 비슷합니다. 제가 키가 180인데 몸무게가 66kg. 이런 정도 나가요. 허리 사이즈는 한 29인치 정도 되고요. 근데 그렇게 누구든 될 수가 있어요. 원하시는 대로. 네. 뭐 이랬다는 거죠. 네. 못 믿으실까봐 제가 70년대는 거의 지금의 밥그릇의 3배 정도만큼 됐다는 거죠. 자, 빵 얘기 좀 할까요? 밀가루를 먹으면 살이 찌나요? 찌나요? 어떤 밀가루 드셔서 그래요? 백밀. 백밀을 어떻게 드시나요? 네? 어떻게 드세요, 밀가루를? 자, 그러면 지금 과거보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뚱뚱해졌죠? 그럼 과거보다 지금 밀가루를 더 많이 먹겠죠? 맞나요? 왜 아니라고 그러시죠? 여기 딱 있긴 해요. 변화가 별로 없어요. 70년대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밀가루 먹는 양은. 이 70년대나 60년대를 살아보신 분은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밀가루 많이 먹었어요. 근데 왜 그때는 밀가루를 먹어도 살이 안 쪘을까요? 활동량이 너무 많아서. 그럼 주변에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 날씬하죠? 그런가요? 저는 정말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 치고 날씬한 분 잘 못 봐요. 그 날씬한 분들은 전체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한 20% 될까? 나머지 분들은 살 빼려고 운동하는데 살이 안 빠져요. 원래 날씬한 분들은 계속 날씬하고. 자, 그럼 차이가 뭘까요? 왜 옛날에는 밀가루를 먹어도 살이 안 쪘고 지금은 먹으면 살이 찔까요? 옛날에 밀가루 어떻게 먹었죠? 밀가루 어떻게? 칼국수, 수제비, 뭐 술빵 이런 걸로 만들어 드셨죠? 그러면 수제비 만들 때 거기에 계란 좀 넣어서 반죽하시나요? 아니면 버터 이렇게 넣고 설탕 좀 넣고 그렇게 반죽해가지고 그렇게 튀겨 먹고 그러나요? 그냥 삶아 먹죠. 밀가루에 물 좀 넣고 설탕, 소금 좀 넣고 반죽해가지고 그냥 뚝뚝 삶아 먹은 거죠. 그리고 빵을 만들 때도 그때는 술빵 어땠죠? 밀가루에 막걸리 좀 넣고 그냥 발효시켜서 쪄 먹었죠.
그래서 빵 만들어 보신 분들 계시죠? 빵 만들 때 뭐가 들어가나요? 밀가루 100g, 설탕 100g, 계란 조금 들어가고 또 버터 100g 뭐 이렇게 들어가요. 혹시 비건 베이커리 또 해보신 분 계시나요? 네. 비건 베이커리는 어떤가요? 그렇죠. 설탕 똑같이 들어가고 버터 안 들어가는 대신에 식물성 기름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요즘 만든 빵은 왜 살찌는 건가요? 먹으면 밀가루 때문인가요? 네. 이게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원인이 뭔지. 안 그러면은 이 상술에 넘어갑니다. 제가 담양에서 죽순빵을 파는 걸 보고 굉장히 죽순빵이 현미 죽순빵을 파는 걸 보고 되게 반가워서 달려가서 그걸 먹었던 적이 있어요. 밀가루 전혀 안 쓰고 100% 현미로 만든 빵이래요. 어떤 빵이냐면 그 붕어빵 같은 거예요. 붕어빵 같은 건데 현미 반죽을 해서 이렇게 구워서 파는 빵이에요. 근데 먹었는데 처음에 딱 받자마자 일단 버터 향이 쫙 나고 샀으니 버릴 수가 없어서 맛을 봤더니 너무 달아요. 밀가루 하나도 안 들어가고 100% 현미가루로 만든 빵이에요. 그럼 먹으면 건강해질까요? 현미니까? 핵심이 뭔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밀가루라고 해서 그냥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밀가루 음식에 뭐가 들어가는지. 예를 들면 라면을 먹으면 건강이 안 좋아져요. 뱃살도 나오고 혈당도 올라가고 중성지방도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가고 뭐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밀가루라서 그럴까요? 튀겨서 그렇죠. 나트륨도 있기도 하고 튀기기도 하고. 과자 왜 안 좋을까요? 밀가루라서 그럴까요? 튀기고 설탕이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밀가루만 안 들어갔다고 해서 뭔가 건강에 좋을 거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밀가루가 아니라 현미나 뭐 퀴노아나 기타 등등 몸에 좋은 뭔가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기름과 설탕, 계란, 우유, 동물성 식품이 들어가면은 그 음식들은 건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고요. 뭐 이렇게 먹는 양이 이제 많이 증가했다는 거고요. 뭐 생선도 한번 생각해 보죠. 혹시 생선 먹고 당뇨약 끊었다 이런 분 보셨나요? 생선만 열심히 먹어서 고혈압약 끊었다. 생선을 많이 먹었더니 암이 사라졌더라. 이런 분 보셨나요? 보신 분 없죠? 그런데 생선은 심혈관 질환에 좋다고 생각하시죠? 좀 이상하지 않나요? 소문만 있고 입증은 안 됐어요. 옛날보다 그 심혈관 질환에 좋다는 생선을 거의 5배 이상 많이 먹고 있는데 좋아졌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유 섭취량도 거의 50배 가까이 늘었어요. 과거보다. 그럼 뭔가 건강이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유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우유 섭취량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한국은 72g 하루에, 미국은 740g, 거의 10배 가까이 많이 먹죠. 우유는 뭐에 좋다고 그러죠? 뼈에 좋다고 그러죠. 칼슘이 많으니까. 그러면 한국보다 우유를 이렇게 거의 10배 가까이 많이 먹는 미국은 한국보다 뼈가 건강해야 될까요? 건강하지 않아야 될까요? 근데 실제는 어떠냐면 한국보다 뼈가 2배 이상 많이 부러져요. 그러니까 이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뼈 건강을 위해서 우유를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만 하죠. 그러니까 뭐 우유가 뼈를 약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유가 골절을 예방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도대체 왜 탄수화물 섭취량이 감소하고 동물성 식품 섭취량이 증가하면서 여러 문제가 생길까? 그 연결고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단백질입니다. 올해 1월 달에 굉장히 재밌는 연구가 발표됐어요.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오늘 이따가 뒤에 네덜란드 얘기를 좀 더 할 겁니다.
네덜란드의 수도인 암스테르담에 살고 있는 당뇨병이 없는 45세 성인 6,800명을 대상으로 21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겁니다. 뭘 추적 관찰했냐면 이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예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은 다이어트가 된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이게 지금 한국에서도 그냥 다이어트의 기본 상식이 돼버렸죠. 네덜란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단백질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줄였더니 일시적으로 체중이 좀 감소해요. 그럼 체중이 감소하면 당뇨병이 예방이 되겠죠. 잘 발생을 하지 않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21년 동안 지켜봤을 때 단백질 섭취량이 많고 탄수화물 섭취량이 적은 사람들이 실제로 당뇨병이 덜 걸리는지 보기 위한 연구예요. 이 연구가. 그랬더니 결과는 어떠냐면 당뇨병 발생 위험이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증가해요.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당뇨병 발생 위험이 37% 정도 증가하고요. 이렇게 좀 거리가 멀어가지고 얘가 지금 컨트롤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그리고 그 중에서 동물성 단백질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당뇨병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고 이 식물성 단백질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당뇨병이 오기 전에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어떤 상태냐면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렇게 피 속에 혈당이 있을 때 몸에서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 인슐린 수용체에 가서 작용을 하고 혈당이 이 안으로 쏙쏙쏙쏙 잘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은 인슐린이 이 수용체에 붙어도 혈당이 못 들어가요.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바로 지방 때문입니다. 지방. 예를 들면은 제가 열심히 죽겠죠. 근데 그렇게 한 몇십 년 동안 계속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주워서 그걸로 뭔가 음식을 사 먹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뒷주머니에 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져보니까 5만 원짜리 지폐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떡할까요? 5만 원짜리 지폐가 엉덩이가 있어요. 그럼 동전을 주실까요? 주지 않을까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만약에 5만 원이 주머니에 있다고 해서 바로 안 죽는 분들은 오래 살기 힘듭니다. 생존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세요. 굶어 죽어요. 당장 5만 원 있다고 해서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죽겠죠, 열심히 또. 근데 뒷주머니에 5만 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부터 좀 더 자주 뒷주머니를 체크해 봤더니 4시간마다 한 번씩 5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말겠지 생각을 하고 1년 정도 계속 또 열심히 주웠어요. 근데 계속 생겨요. 5년 정도 지켜봤더니 계속 생겨요. 그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웬만하면 다 이제 동전 줍는 건 안 하죠, 이제. 계속 뒷주머니만 보고 있죠. 또 생겼네? 또 생겼네 하면서. 이런 겁니다. 세포 내에 지방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 세포는 혈당을 흡수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와서 혈당을 흡수하라는 신호를 보내도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슐린 농도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공부했니? 물어만 봐도 네 할게요 라고 열심히 공부하면은 언성을 높일 일이 없죠. 근데 공부했니? 근데 할게요 하면서 꼼짝 안 하고 있어요. 그럼 2번 얘기하고 3번 얘기하고 전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이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제 그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예요. 세포 내에 지방이 끼기 시작하면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도 마찬가지로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더 증가한다는 거예요. 10%씩 더 증가하고 그리고 이 통계적으로 더 유의하게 증가하고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구분해서 봤을 때
동물성 단백질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인슐린 정확성을 증가시키고 식물성 단백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좀 어려워요. 영양학적으로. 요 기본 전제를 말씀드리자면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의 5%만큼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5%만큼 단백질을 더 많이 먹는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영양학을 배우신 분들은 제가 얘기하면 이해하실 텐데 의사들도 어려워요.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건지. 제가 그래서 그거를 좀 바꿔봤어요. 하루에 2000칼로리를 먹는다고 치면은 하루 성인들이 이 정도 먹어야 되죠? 그럼 2000칼로리 5%면 100칼로리예요. 그죠? 그리고 탄수화물은 1g당 4칼로리. 예, 칼로리가 있죠? 단백질도 1g당 4칼로리를 갖고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인 상식이죠? 그러면 탄수화물 25g을 덜 먹고 단백질을 25g을 더 먹었을 경우를 뜻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동물성 단백질, 이 동물성 단백질을 구분해 봤어요. 고기와 생선과 유제품으로 나눠서 봤는데 이 고기도 대사증후군,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생선도 증가시키고 유제품도 증가시키고 당뇨병에 있어서도 붉은 고기를 먹으면은 40% 정도 당뇨병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생선을 먹으면은 65%만큼 당뇨병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유제품은 23%만큼 더 당뇨병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식물성 식품은 그게 콩이나 견과류든 아니면 곡류를 통해서든 아니면 감자든 아니면 채소나 과일이든 간에 전부 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나 당뇨병이나 다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감자에도 단백질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모르시죠? 제가 뒤에 얼마나 많은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현실 버전으로 제가 바꿔봤어요. 보통 우리가 밥 한 공기가 몇 칼로리냐면 300칼로리예요. 밥 한 공기가 300칼로리, 그리고 식빵 한 조각이 100칼로리 정도예요. 그럼 밥 한 공기를 안 먹는 대신에 닭가슴살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략 칼로리의 15% 정도를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15% 정도 더 먹는 그런 정도의 효과예요. 그렇게 되면 당뇨병 발생 위험이 2.7배가 돼요. 밥에 채소만 먹을 때에 비해서 밥을 안 먹고 닭가슴살에 채소를 먹으면 당뇨병 발생 위험이 2.7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밥을 안 먹는 대신에 연어나 참치 같은 이런 생선, 해산물을 먹게 되면 당뇨병 발생 위험이 4.5배가 돼요. 밥을 안 먹고 우유나 요구르트, 치즈를 먹으면 당뇨병 발생 위험이 1.9배가 돼요. 근데 다이어트를 한다고 한 끼가 아니라 두 끼를 밥을 안 먹어버려요. 그리고 닭가슴살 열심히 먹어요. 연어나 참치도 열심히 먹고 우유도 열심히 먹고 그러면 닭가슴살을 먹으면은 당뇨병 발생 위험이 7.5배. 해산물을 먹게 되면은 당뇨병 발생 위험이 20배. 유제품을 밥 대신에 먹기 시작하면은 당뇨병 발생 위험이 3.5배가 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지난 50년 동안 있었던 변화와 아주 흡사하지 않나요? 밥 먹는 양이 3분의 1로 줄었죠? 그렇죠. 하루에 한 끼 3공기 정도 분량을 먹었는데 지금은 한 공기밖에 안 먹어요. 그 대신 뭘 더 먹죠?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더 먹고 있잖아요. 과거보다 10배를 더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뇨병이 10배 이상 증가하고 있죠. 한국에서의 변화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암스테르담 스터디는.
그럼 이 암스테르담 스터디 하나만 이런 결과를 보여주냐? 아닙니다. 이미 2010년도부터 꾸준히 이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당뇨병이 예방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연구들은 많이 진행이 됐고요. 그런 연구들을 다 종합한 결론은 다 똑같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먹을 경우에만 당뇨병이 증가하고 식물성 단백질을 먹을 때는 당뇨병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왜 동물성 단백질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까? 자, 여러분들은 동물성 단백질이 인슐린을 분비시킨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인슐린을 분비시키는 영양소는 뭐가 있나요? 탄수화물만 생각하시죠? 근데 한번 보세요. 소고기 안심으로 50g. 소고기 안심 50g이면 양이 얼마나 되나요? 계란 하나가 50g 정도예요. 그죠? 그런 정도 분량. 여러분들 회사에서 급식할 때 제육볶음 있으면 얼마 정도 담으실까요? 50g 정도 담으시나요? 100g 정도 담으시나요? 계란 하나만큼만 이렇게 담으시나요? 제가 보면은 보통 밥 위를 덮더라고요. 이렇게 제육.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많은 양이 아니에요. 소고기, 기름기 다 제거하고 살코기름만 50g. 그 정도를 먹으면은 공복 상태의 인슐린보다 거의 3배만큼 인슐린이 더 많이 분비가 됩니다. 물을 마시면은 인슐린이 거의 분비가 안 돼요. 변화가 없어요. 자, 감자만 먹었을 때 감자를 이제 죽처럼 끓여서 서양 사람들은 먹습니다. 근데 거기에 감자 죽에다가 참치를 섞어 먹었을 때 그걸 비교한 겁니다. 인슐린 나오는 양을 비교를 하면은 감자만 먹었을 때는 인슐린이 이만큼 분비가 돼요. 근데 감자에 참치를 섞어 먹으면은 인슐린이 이만큼 분비가 돼요. 거의 2배 이상 많이 분비가 되죠. 그러면 인슐린이 이렇게 많이 분비가 되면은 감자만 먹었을 때에 비해서 감자랑 참치를 같이 먹었을 때 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이 되는 게 다르겠죠. 어떤 게 더 지방으로 전환이 잘 될까요? 감자만 먹었을 때인가요? 감자에 참치를 같이 섞어 먹었을 때일까요? 참치죠. 그래서 필요 이상의 인슐린이 어려서부터 계속 분비되기 시작하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오는 거고 뭐를 먹어도 살찌는 체질로 점점 변하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제 인슐린, 공복 상태 인슐린 농도는요, 참고치보다 너무 낮아서 빨갛게 나와요. 저인슐린 혈증이라고. 근데 저는 제가 병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최대한 낮추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은 몸은 저절로 좋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탄수화물 음식에 단백질, 특히 동물성 단백질을 섞어 먹으면은 인슐린이 거의 2배 이상 더 많이 분비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슐린을 분비시키는 음식 중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음식은 바로 우유입니다. 우유는 거의 흰빵이나 설탕만큼 인슐린을 많이 분비시켜요. 그래서 흰빵 수준만큼 인슐린을 많이 분비시키는데, 그럼 우유의 어떤 성분 때문에 인슐린이 분비되느냐, 그걸 찾기 위해서 이런저런 실험을 해봅니다. 유당만 먹었을 때, 이것도 당분이라서 인슐린을 분비시킨다고 알려져 있는데 유당만 먹었을 때는 인슐린이 요만큼밖에 분비가 안 돼요. 그런데 일반 우유를 먹으면 인슐린이 거의 90만큼 분비가 돼요. 그리고 발효를 시켜도 인슐린이 거의 차이가 없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98 정도. 거의 흰빵 수준만큼 분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유 중에 유당이 인슐린을 분비시키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럼 남아있는 건 뭐죠? 단백질과 지방이죠. 지방을 빼봤어요, 이번에. 지방을 뺐는데 무지방 우유든 그냥 일반 우유든 간에 인슐린 분비시키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럼 남는 건 뭐죠? 단백질이에요. 우유에 있는 단백질이 인슐린을 굉장히 많이 분비시키는 겁니다. 우유의 단백질은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어요. 고체, 우유로 여러분 두부 비슷하게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초등학교 때 우유를 팔팔 끓인 다음에 식초를 넣어가지고 두부처럼 응고시키는 이런 탕부 생활을 방학 때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요즘은 코티지 치즈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지? 카제인 성분입니다. 응고가 되는 단백질 성분을 카제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카제인을 먹으면은 콩단백을 먹었을 때에 비해서 인슐린이 2배만큼 더 분비가 돼요. 카제인, 콩.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단백질과 탄수화물과 지방을 같은 양을 먹었을 때 단백질만 카제인과 콩단백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A, B, C, D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카제인을 먹었을 경우에만 간의 지방이 침착이 되는 겁니다. 콩단백을 먹으면 침착이 안 돼요. 이렇게. 지방간이 왜 생길까요? 물론 당분을 많이 먹어도 생기긴 하는데, 기왕이면 이 식물성 단백질이 아니고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었을 때, 그때 똑같이 음식을 먹어도 더 지방간이 잘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슐린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분비시키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은 세포 내에서 mTOR이라는 단백질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 mTOR이라는 단백질이 활성화가 되면은 단백질 합성도 증가하고 지방 합성도 증가하고, 그리고 세포의 성장이 촉진이 되고 세포 분열도 촉진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성장이 굉장히 촉진이 되는 거예요. 키도 크고 체중도 빨리 늘고. 그런데 우리 몸에는 정상세포만 있는 게 아니죠. 반드시 기능이 떨어지는 세포도 있고 우리 암세포도 있죠. 누구에게는 암세포가 있거든요. 저도 암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암 환자가 아닌 이유는 이 암세포들이 덩어리를 이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암 환자가 아닌 거예요. 덩어리를 이루고 있지 않으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가서 암세포를 다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암세포가 있어도 암 환자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mTORC1이 활성화가 되면은 이런 암세포 또한 굉장히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덩어리 잘 짓게 되고. 굉장히 양날의 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mTORC1을 증가시키는 것들로는 뭐 중간 단계로 보면 루신이라든지 IGF-1이라든지 인슐린이라든지 그리고 설탕, 글루코즈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음식 차원에서 보면은 고기, 우유, 그리고 설탕 이런 것들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서구 만성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다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 중간 기전은 이 mTORC1이고요. 그래서 mTORC1이 필요 이상으로 계속 활성화가 되면 사춘기가 일찍 와요. 그리고 여드름이 일찍 발생하고 여드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20대가 되면은 이미 뚱뚱한 상태가 돼 있고, 30대, 40대가 되면 당뇨병, 고혈압이 와요. 그리고 40, 50대가 되면 뭐가 올까요? 암이 오고요. 50대, 60대가 되면 치매가 옵니다. 이 모든 질병이 연장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연장선상에. 그래서 어렸을 때 여드름이 많이 나는 그런 체질인 분들은 당뇨도 잘 생길 수가 있고 나중에 암이나 치매도 잘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원인을 교정을 하면은 여드름의 원인 이런 음식들이에요. 고열량 식품, 당부화가 많은 식품, 그리고 고지방 식품, 알코올, 유제품, 육류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계속 먹으면은 사춘기가 일찍 오고 여드름이 일찍 발생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음식들을 안 먹잖아요? 한마디로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설탕을 안 먹으라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드름이 정말 한 달 이내에 다 사라집니다. 제가 그건 장담합니다. 그런데 먹는 걸 바꿔서 여드름을 치료하면은 비만도 예방이 되고 당뇨병도 예방이 되거나 치료가 되고 암세포가 자라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 치매로 진행하는 것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레이저 치료를 해서 여드름 치료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드름은 없어지지만 당뇨병이 예방이 될까요? 비만이 예방이 되나요? 암이 뭐 자라는 걸 막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관찰하는 건강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분명히 우리가 파악해서 그 원인을 교정하려는 노력을 하면은 그 문제뿐만 아니라 관련돼 있는 다른 문제들도 같이 해결이 되는데, 원인을 교정하기보다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치료를 하면은 다른 병들이 계속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 동네 한 엄마의 얘기입니다. 몸무게가 끝에서 6번째고 키는 33번째네요. 현미밥을 먹이고 남을 위주로 먹이는 걸 그만두고 앞으로 밥은 현미반, 백미반으로 섞어 먹이고 일주일에 고기는 한 근 이상 먹이고 우유는 매일 500cc 이상 먹이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덧붙여서 엄마가 정서적으로 케어를 못하면 아이의 체중이 적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아과 의사가 몸무게 하나 딱 재놓고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이런 곡선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각 개월수별로 연령대별로 키 몸무게를 재죠. 그래서 각 연령대별로 한 요 정도 수준이네요. 너무 체중이 적게 나가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요 가운데 있으니까 잘 크고 있네요. 아유, 아이가 좀 체중이 많이 나가네요. 다른 또래보다. 좀 먹는 거 신경 써야 되겠는데요. 이제 이런 식의 상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소아과 의사가. 근데 아까 그 아이 경우에는 키는 한 33번째니까 요 정도 있고, 몸무게는 하위 5% 정도, 6% 정도, 요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애가 몸무게가 덜 나가니까 현미 먹이는 거 끊고 백미 섞어 먹이고 채소, 나물만 먹이는 걸 하지 말고 고기 한 근 이상 먹이고 우유도 하루에 500cc 이상 먹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패턴으로 크길 바라세요? 요 손을 따라서 크길 바라시나요? 아니면 요 가운데 선을 따라서 크길 바라시나요? 아니면 요 위에 선을 따라서 크길 바라시나요? 참고로 요 키를 얘기하는 겁니다. 키는 가운데 따라가길 바라세요? 위에 거 따라가길 바라세요? 아래 거 따라가길 바라세요? 키는 위. 체중은 아래? 가운데? 예. 이게 성장 곡선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대로 선의 가운데만 따라가면은 건강한 걸까요? 그 아이가? 이 성장 곡선은요, 그냥 생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생후 3년 된 아이들을 모아서 키가 몇 센치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몇 센치고, 몸무게가 평균적으로 몇 킬로고, 그걸 보여줄 뿐인 거예요. 한마디로 남들이 체중이 증가하는 것만큼 증가하고 남들이 키가 크는 것만큼 키가 크고, 그러면 건강할 거냐는 겁니다. 그렇게 크면은 남들 아플 때 같이 아프고 남들 병들 때 같이 병들어요.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이 사망하는 원인으로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길 원하시면 그냥 이걸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길 원치 않으시면은 다르게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과거에는 아까 초경 연령 변화를 말씀드렸는데 15, 16살까지 꾸준히 컸어요. 60년대 생이신 분들, 50년대생 분들은 잘 기억하실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얼추 컸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만으로 12살, 13살 이쯤에 확 커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키가 잘 안 크는 이런 패턴으로 커요. 맞나요? 그렇게 크고 있어요. 특히 여성들은 초경을 하면은 그 즈음에 바짝 크고 초경이 끝나면 그때보다 잘 안 커요. 그러니까 초경 연령이 15살에서 12살, 11살로 당겨졌다는 것 자체가 그래프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빨리 크게 되면은 좋은 걸까요? 이 키가 클수록 과거보다 평균 신장이 한국이 많이 늘었어요. 여성은 한 20cm, 남자는 15cm 정도 컸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입니다. 평균 신장이. 그런데 이 국제암연구기금과 미국 암연구보고서의 공동 보고서를 보면은 키가 클수록 대장암과 유방암, 난소암이 증가합니다. 키가 클수록. 그래서 남들이 크는 만큼 크면은 남들이 대장암과 유방암 걸리는 만큼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 보고서에는 표준 성장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아까 보셨듯이 그 그래프는 사람이라는 인간이라는 동물이 이상적으로 크는 패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볼까요? 다시 한번. 과거에는 한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크기보다는 훨씬 더 느리게 컸다는 거예요. 그래프 양상이. 그리고 이렇게 컸을 때는 대장암, 유방암, 만성질환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재 이런 빨리 크는 패턴대로 크게 되면은 초경도 빨라지고 여러 암들도 다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크길 바라시나요? 빨리 크길 바라시나요? 천천히 크길 바라시나요? 천천히 크지만 결론적으로는 클 만큼 다 큽니다. 최종 키는 성인 키는 큰 차이가 없어요. 천천히 크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크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천천히 크려면 요즘 아이들이 먹는 음식들을 다 먹으면 안 돼요. 우유, 육류, 설탕, 식용 이런 걸 먹으면 빨리 커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성장을 굉장히 촉진시키는 특성이 있어요. 살도 잘 찌우고 키도 키우고 콜레스테롤도 증가시키고 그래요. 반면에 이런 음식들을 안 먹으면 인슐린 농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커요. 뭘 먹어도 살이 안 찌고. 좋을 것 같죠? 자, 그런데 뭐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각 연령대별로 만 15살, 16살이 되기 전까지는 이 천천히 크는 아이들은 빨리 크는 아이들에 비해서 키가 어떨까요? 항상 작아요. 그걸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도, 엄마도, 아빠도, 학교 선생님도, 소아과 의사도,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엄마, 친정아빠까지도. 이게 합의가 돼야지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당사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어쨌든 이 성장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가 있다는 겁니다. 빨리 클수록 남들보다 내 아이가 더 지금 빨리 크길 바라는 이 마음이 오히려 아이들이 나중에 암이나 만성질환에 더 잘 걸리게 만드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 이 80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인데 2009년도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한국인 40만 명 여성, 40만 명 남성 비교한 건데 키가 클수록 모든 부위의 암 발생이 증가해요. 5cm 클 때마다 남자는 5%씩 암 발생이 증가하고 여자는 7%씩 증가합니다. 이렇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영국 여성 100만 명을 9년 동안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키가 클수록 암 증가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식도부터 입에서 식도, 항문, 대장, 췌장, 유방, 뭐 자궁, 난소, 신장, 방광, 뭐 중추신경계, 혈액암 모든 것들이 다 증가해요. 종류에 상관없이, 부위에 상관없이. 그러면 한국과 영국만 그러냐? 아니요.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다 똑같이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성장을 촉진시키는 그런 음식들을 어려서부터 계속 먹게 되면은 당장에는 키가 조금 더 클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정지선이 생기고 그렇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써 있는 것들은 긴데요. 사진 찍어서 한번 좀 이해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복잡한 내용인데 한번 좀 보시고요. 어쨌든 조기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식습관, 유제품, 뭐 계란, 소고기, 생선 이런 것들을 먹으면은 IGF-1이라든지 인슐린 분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성장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니까 더 빨리 크는 거예요. 15, 16살까지 천천히 클 거를 12살, 11살에 바짝 다 커버리고 안 크는 패턴으로 바뀌고 초경도 15살에 했던 거를 11살, 12살에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각국의 건강 밥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해 식단, 오키나와 식단, 캐나다 식이가이드, 하버드 대학교의 건강 한 끼, 그리고 저지방 자연식물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중해 식단 아시나요? 지중해 식단이 어떤 건가요? 뭘 보고 지중해 식단이라고 그러죠? 올리브유, 토마토, 또 뭐죠? 사실 그 두 개밖에 생각 안 나죠? 토마토나 올리브유. 워낙 마케팅을 그렇게만 하니까요. 자, 일단 영양 함량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전통 오키나와의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거의 85% 정도 먹습니다. 하루 중에 먹는 음식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탄수화물을 85%만큼 먹고 단백질은 9%, 지방은 6%, 콜레스테롤은 거의 제로 이렇게 먹었어요. 과거의 오키나와 사람들은. 지금은 이렇습니다. 탄수화물을 한 64% 정도 먹고 그리고 지방을 21%, 단백질을 15%만큼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135mg 정도를 먹어요. 이 콜레스테롤은 고기, 생선, 계란, 우유, 동물성 식품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 섭취량이라는 것은 동물성 식품을 얼마나 먹냐 그 얘기랑 같습니다. 지중해 식단이랑 한국을 비교하면은 지중해 식단은 한국 사람들보다 거의 반만큼 먹고 있는 거예요.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그러니까 지중해 식단의 특징 하나,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좀 덜 먹는다. 둘, 지방을 많이 먹는다. 올리브유로. 셋, 아까 토마토 얘기하셨죠? 토마토를 비롯해서 신선한 채소 과일을 많이 먹는다. 이 세 가지가 지중해식 식단의 특징이에요. 반면에 전통 오키나와 식단은 거의 탄수화물만 먹는 식단입니다. 채소 과일만 먹고 고기는 거의 안 먹고. 자, 이제 그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자, 올리브유가 건강에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올리브유 기왕이면 기름 살 때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죠. 올리브유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뭘까요? 샐러드 그냥 뿌려 먹고 그런 것들이죠. 올리브유로 치킨 튀겨 먹으면 건강할까요? 네. 자, 그러면 그 올리브유를 생으로 먹거나 아니면 빵에 이렇게 발사믹 식초해가지고 찍어 먹으면은 그렇게도 많이 드시죠. 자, 그렇게 올리브 오일에 빵을 찍어 먹으면은 혈관 기능이 40%가 마비가 돼요. 혈관이 심장에 피를 짜줄 때 혈관이 쭉쭉 늘어나줘야 되는데 올리브 오일을 먹어주면은 늘어나는 정도가 40%가 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올라가기 쉬워지죠. 그런데 이렇게 올리브 오일을 찍어 먹었을 때 마비가 된 이 혈관이 비타민 C나 비타민 E를 같이 먹으면 마비가 되지 않아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죠. 지중해식 식단은 이런 연구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일반적으로 건강하고 지방을 줄이고 고기 좀 적게 먹고 그냥 하세요. 건강하게 드세요. 라고 얘기를 들은 집단과 지중해식 식단 가이드를 계속 교육시키고 채소 과일을 많이 먹고 올리브 오일을 많이 먹고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좀 줄이고 그렇게 했더니 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1.6에서 6.4로 감소했다는 겁니다. 거의 4분의 1이 준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래서 지중해식 식단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올리브 오일이 핵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뭐가 핵심이었죠? 심혈관 질환을 예방했다면 올리브 오일과 채소 과일과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덜 먹는 거. 이 세 가지 중에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기여한 건 뭘까요? 채소 과일과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덜 먹은 거죠. 그래서 올리브 오일을 드시면 안 됩니다. 핵심을 놓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올리브 오일마저도 안 먹어버리고 서양 사람들의 절반만큼만 먹던 고기 생선 계란 우유도 아예 안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하는 얘기죠.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식용유 드시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어떻게 되나요? 10분의 1 정도로 감소해요. 이게 바로 저지방 자연식물식입니다. 저지방 자연식물식. 오키나와 식단이 저지방 자연식물식에 아주 가까워요. 아까 전체 하루 중에 먹는 영양소의 85%가 탄수화물이라고 그랬죠? 먹는 음식을 한번 볼까요? 전통 오키나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게 채소, 그 중에서 고구마예요. 고구마를 하루에 한 1kg씩 먹어요. 밥은 한 200g 정도 먹고 그 외에는 먹는 게 거의 없어요. 섬에 사니까 생선도 많이 먹었을 것 같은데 생선은 하루에 한 15g 정도, 고기나 가금류는 한 3g, 계란은 1g, 우유는 거의 안 먹고 과일도 거의 안 먹었어요. 기름도 거의 안 먹고 콩 조금 먹고 뭐 이렇게 먹었던 거죠. 그래서 오키나와 사람들이 이렇게 먹었을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평균 수명이 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냐? 탄수화물 섭취량이 감소하고 단백질과 지방 섭취량이 증가하고 한국 사람들보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더 먹어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 가장 뚱뚱한 지역으로 변했어요. 오키나와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장수하고 중년층은 일찍 죽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관찰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키나와 정부에서는 오키나와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통 오키나와 식단을 복원해서 교육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게 먹었죠?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식용유, 설탕 안 먹었죠? 당분도 이만큼밖에 안 먹고 식용유도 이만큼밖에 안 먹고 고기, 생선, 계란, 우유 뭐 이런 것들 이만큼밖에 안 먹었어요. 대부분 고구마, 밥 이런 걸로 배를 채웠죠. 그게 바로 저지방 자연식물식이랑 비슷한 식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식용유, 설탕을 안 먹게 되면은 막혔던 혈관이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뻥 뚫립니다. 혈관에 이렇게 콜레스테롤이랑 지방이 들러붙어 있는데 이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수술을 안 해도. 여기도 보이시나요? 좁아졌던 게 넓어지고 여기 좁아져 있던 게 넓어지고 좁아진 게 넓어지고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오메가3 혹시 오메가3 보충제 드시는 분 계시나요? 드시는 분? 아니면 젊은 분들은 이제 추석 선물로 많이 선물하기도 하죠, 부모님한테. 근데 오메가3를 많이 먹을수록 당뇨병이 증가해요. 생선을 많이 먹을수록 당뇨병이 증가하고. 이 내용은 앞에서 제가 암스테르담 스터디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소개해드린. 왜냐하면 고기보다 생선을 먹을 때 당뇨병이 더 많이 증가했거든요.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괜히 돈 주고 당뇨병 걸리지 마시고 그냥 오메가3 사셨더라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몸에 버리지 마시고 딴 건 모르겠지만 오메가3만큼은 그렇게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1930년대에 이런 이제 과일 채소만 먹는 이 시험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뭐 백미, 과일 주스, 설탕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들까요? 병이 나을까요? 이렇게 먹으면 관상동맥이 뻥 뚫리고 심부전이 좋아지고 콩팥 기능이 좋아지고 악성 고혈압도 좋아지고 당뇨병도 사라지고 관절염, 비만, 사고체험까지 좋아집니다. 믿겨지지 않죠? 근데 백미, 과일 주스, 설탕만 먹는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식용유를 안 먹는다는 얘기예요. 설탕을 먹는다 해도. 물론 저는 이 식단이 아주 이상적인 식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백미 대신 현미를 먹는 게 좋고 설탕을 안 먹는 게 좋고 과일 주스도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식용유만 안 먹어도 이런 문제가 좋아진다는 거죠. 어떻게 좋아지냐면 이런 정도만큼 좋아져요. 이랬던 분이 이렇게 돼요. 이랬던 분이 이렇게 돼요. 이랬던 분이 이렇게 돼요. 이랬던 분이 이렇게 돼요. 얼마 만에? 거의 10달 만에 이렇게 됩니다. 1월 달에 이 모습이었고 11월 달에 이 모습입니다. 1월 달, 11월 달. 1월 달, 11월 달. 이 정도만큼은 효과가 있어요. 자,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 식이 가이드에서 지금까지의 식이 가이드는 그 음식을 먹었을 때 사람이 얼마나 건강해지느냐 이런 것들만 고려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 음식이 식탁까지 오는데 발생한 환경 부담까지 고려를 해서 식이 가이드를 작성을 합니다. 자, 19년도 올해 캐나다 식이 가이드입니다. 뭐 이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전달이 잘 되나요? 어떻게 전달이 되나요? 물론 이 식이 가이드는 채식을 권하는 식이 가이드는 아니에요. 접시의 절반은 채소 과일로 먹어라.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탄수화물을 먹는데 곡물을 먹어라. 근데 색깔이 어떤가요? 요거 현미 같아 보이죠? 빵 색깔은 어떤가요? 그죠? 백밀빵이 아니죠? 파스타도 뭐 통밀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통밀 파스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껍질이 있는 곡식이죠. 홀그레인을 먹으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이런 단백질 식품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여기에 뭐가 있었나요? 우유가 있는데 여기는 물 마시라는 겁니다. 우유 마실 거면 물 마셔라. 우유는 물만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식이 가이드 좀 더 키워서 볼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 통곡물, 그리고 단백질 식품을 규칙적으로 먹어라. 충분하게 먹어라. 그런데 단백질 식품은 플랜트 베이스드를 더 자주 먹어라. 식물성으로 단백질을 먹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백질의 예시에서 제일 첫 번째 줄에 나오는 게 바로 콩, 견과류, 씨앗류, 두부, 그리고 대두 음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흰살 고기들, 이런 것들, 계란, 백색육들 나오고, 그 다음에 기름기 없는 붉은 고기, 이런 걸 먹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유입니다. 우유 제품. 우선순위가 좀 감이 오시나요?
캐나다 정부는 단백질을 먹을 거면 될 수 있으면 식물성으로 먹어라. 동물성도 웬만한 우유는 잘 먹지 마라. 이런 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환경적인 고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버드 의대에서도 2011년도에 헬시 이팅 플레이트라는 하버드의 식이 가이드를 발표를 했어요. 사실 캐나다 정부의 식이 가이드는 이 하버드 식이 가이드랑 닮은 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접시 만든 것도 비슷하고 통곡물, 건강한 단백질 구성이 비슷하죠. 대신에 기름은 빠졌고 캐나다랑 마찬가지로 하버드 의대에서도 우유 대신에 물을 권장합니다. 보시면 뭐라고 써있나요? 우유나 유제품, 주스의 섭취를 제한하자. 많이 먹으라는 게 아니고 제한하자예요. 뭐 이렇게 변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한국이나 미국 농무부의 식이 가이드에서는 우유를 하루에 3잔 이상씩, 2잔 이상씩 마시라고 권하지만 이 로비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어쨌든 학술적 근거를 가지고 권장을 하는 하버드 의대에서는 우유를 권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요게 보시면은 이 필수 아미노산이 어떻게 되나를 본 겁니다. WHO에서는 트립토판, 페닐알라닌, 류신, 이소루신 이런 8가지 필수 아미노산의 최소 섭취량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5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라고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옥수수만으로 하루에 2200칼로리를 먹게 되면 단백질을 몇 g을 먹게 되냐면 78g을 먹어요. 감자로만 배를 계속 채우면 단백질을 82g을 먹어요. 브로콜리로만 2200칼로리를 먹으면 단백질을 무려 248g을 먹게 돼요. 토마토로만 2200칼로리를 먹게 되면 단백질을 110g을 먹게 돼요. 그리고 이 필수 아미노산 중에 WHO 권장량보다 적은 게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식물성 식품을 골고루만, 그리고 하루에 필요한 만큼 충분히만 먹기만 하면 단백질은 절대 부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필수 아미노산도 절대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에서는 동물성 단백질이 아니고 식물성 단백질로 먹어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아니고 식물성 단백질로 먹어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행복한 노년을 위한 밥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이런 게 없어야 되죠. 심혈관 질환 없어야 되고, 암도 없어야 되고, 당뇨병, 치매, 골다공증 이런 것들. 치매는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 골다공증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유를 먹으면 뼈가 튼튼해진다. 먹는 것과 관련돼서 뼈 건강을 위해서 권장되는 건 거의 우유밖에 없죠. 그죠? 기억나는 게 있나요? 다른 거? 멸치. 다 칼슘 얘기죠? 네. 칼슘 먹으면 뼈가 튼튼해질 거다. 자, 일단 우유부터 먼저 살펴보죠. 우유를 많이 먹을수록 뼈가 골절이 안 되는지 진행한 연구들을 다 취합한 그 메타 분석 연구인데 대규모 연구들을 다 취합한 겁니다. 우유를 많이 먹을수록 골절이 감소한다는 연구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 선이 2를 걸치고 있으면 이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걸 뜻해요. 다 특별한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우유를 많이 먹어도. 그리고 2014년도에 스웨덴 웁살라 대학에서 남성 45,000명, 여성 61,000명을 23년, 15년 이렇게 이제 추적 관찰한 연구가 발표됐는데 이 연구에서도 우유를 많이 먹으면 뼈가 골절이 예방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우유를 많이 먹을수록 뼈가 잘 부러져요. 여성의 경우에는 우유를 3잔 이상 마시면은 우유를 안 마시는 사람에 비해서 60%가 더 많이 뼈가 부러지고, 한 잔 마실 때마다 뼈가 9%씩 더 많이 부러진 거예요. 이렇게 9%씩 더 많이 발생하고, 이 뼈가 부러지는 게 아니고 사망률도 거의 한 잔 마실 때마다 15%씩 증가하고, 우유를 안 마시는 사람들에 비해서 3잔 이상 마시면은 93%만큼 사망률이 더 높게 나와요. 심혈관 질환도 90%가 더 많이 발생하고, 암으로 인해서도 44%가 더 많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남성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긴 하지만 그 강도는 크진 않습니다. 이런 우유를 먹어야 될까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니 학교에서 우유급식도 하는데 당신은 채식을 한다는 이유로 우유에 대해서 악담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학교 우유급식이 왜 진행이 되는지 보실까요? 학교 우유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수급자 및 일부 차상위 계층 가구 학생들에 대해서 무상 우유급식 지원을 통해 영양 불균형 해소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세 번째, 우유 음용 습관을 조기에 형성시킴으로써 우유 소비 기반을 확대하여 낙농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 우유급식의 목적이 뭔가요? 뭐가 핵심일까요? 근데 사실은 우유를 통해서만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라는 게 없어요. 우유 안 먹고도 이제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60년대나 이때는 정말 집에 먹을 게 없으니까 학교에서라도 우유를 먹여서 뭔가 좀 영양소를 섭취하게 만드는 게 의미 있었던 시대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칼슘도 뼈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남는 건 이거죠. 낙농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자, 우유가 어떤 효과가 있죠? 수면 불면증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럼 그 아이들이 오전에 우유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 생각 좀 보셨나요? 불면증에 도움이 된다는 우유를 오전에 간식으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졸리겠죠? 졸린데 잘 수 있어요? 못 자죠? 졸린데 잠을 잘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집중 안 되죠? 우리 막 짜증나죠? 옆에서 누가 건드리면은 좀 욱하거나 이제 하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집중력 떨어지고 과잉 행동하고. 자, 이런 것들이 우유 하나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인슐린을 굉장히 분비시키는 음식들 전체가 다 이 ADHD에 관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유나 동물성 단백질, 설탕, 식용유, 이게 다 영향을 미칩니다. 우유와 뼈와 관련된 그런 뼈를 그러면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냐? 우유가 아니라면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33개 국가의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섭취량과 이 골전류를 이렇게 그래프로 만든 건데요.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고관절 골절률이 높아요. 그죠? 반면에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나라들은 뼈가 잘 안 부러져요. 이거를 다시 수치화 해봤어요. 식물성 단백질을 분자에다 놓고 동물성 단백질을 분모에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가 1이라는 얘기는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같은 양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수치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식물성 단백질을 2배, 3배, 4배, 5배 먹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수치가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식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는 뜻이죠. 어떤가요? 골절률이.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뼈가 안 부러져요.
반면에 식물성 단백질을 안 먹고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거의 드라마틱하게 골절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지역은 칼슘을 많이 먹는 지역일까요? 칼슘을 적게 먹는 지역일까요? 네? 많이 먹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이 칼슘 섭취량은 우유 먹는 양에 따라서 다 결정이 돼요. 우유를 많이 먹는 지역은 칼슘 섭취량이 많고요. 우유를 안 먹는 지역은 칼슘 섭취량이 적어요. 동물성 단백질을 안 먹는다는 얘기는 우유 거의 안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칼슘 섭취량도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뼈가 안 부러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보고 WHO에서는 칼슘 파라독스라고 얘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칼슘 섭취량을 각 지역별로 다 조사를 하고 각 지역별로 고관절 골절률을 조사해서 딱 비교를 해보면은 칼슘을 안 먹는 지역일수록 뼈가 안 부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칼슘을 많이 먹는 지역일수록 뼈가 많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WHO에서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뼈를 튼튼하게 만들려면 칼슘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칼슘을 안 먹는데도 뼈가 안 부러지는 지역에 가서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칼슘을 더 먹으라는 얘기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WHO에서는 뼈가 많이 부러지는 이 지역에 한해서만 칼슘 섭취를 권합니다. 뼈가 안 부러지는 지역은 칼슘 섭취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어느 정도에 해당이 될까요? 뼈가 많이 부러진 지역일까요? 적게 부러진 지역일까요? 중간 정도 지역일까요? 중간. 예. 그럼 한국은 칼슘 섭취를 권장할 필요가 있는 지역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WHO의 가이드에 따르면 한국은 그렇게 막 칼슘을 섭취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한국 영양학회는 미국 영양학회 가이드를 그대로 받아와서 그냥 앵무새처럼 반복을 할 뿐입니다. 한국의 실정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동물성 단백질을 먹을수록 뼈가 많이 부러지고 식물성 단백질을 먹을수록 뼈가 안 부러지느냐? 동물성 단백질을 먹을수록 동물성 단백질에 있는 일부 아미노산이 피를 산성화시킵니다. 그럼 피가 산성이 되면은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와서 중화를 시켜요. 그럼 칼슘 농도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소변으로 칼슘을 많이 빼버립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뼈에 있는 칼슘은 소변으로 쭉쭉쭉쭉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밑빠진 독이 밑빠진 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칼슘을 안 먹더라도 이 밑에 금이 안 가 있으면은 낙수물에 구멍 나듯이 조금씩만 먹어도 뼈가 튼튼해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전 세계 모든 연구에서 공통되게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음식이 있어요. 바로 채소 과일입니다. 그래서 채소 과일을 하루 5분량 이상씩만 먹어주면은 골절률이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튼튼하게 노후에 골절 걱정 없이 지내시려면 특히 젊었을 때, 청소년 때 체중심 있는 운동을 좀 열심히 하고 충분한 비타민 D 합성을 위해서 햇볕 노출을 하고 야외에서 운동하라는 거죠. 그리고 균형 감각, 넘어지지 않게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그리고 먹는 것과 관련돼서는 충분한 채소, 과일, 통곡물을 섭취하고 소금을 최소한으로 먹고 과도한 단백질, 특히 동물성 단백질을 피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뼈가 튼튼해집니다. 칼슘을 먹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제가 이제 요즘 아주 감동받은 단어가 있어서 이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마 고우멧 들어보신 적 있나요? 독일어입니다. 기후 미식입니다. 번역을 하면 기후 미식. 세계는 이제 기후 미식의 시대에 진입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 토요일에 한국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정부에게 기후 비상상태를 선포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리라고 요구하는 시위가 한국에서도 있었습니다. 한 5,000명 정도 모였었고요. 그런데 뭐 전 세계적으로는 수만 명이 참여를 했죠. 근데 이 기후미식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음식을 먹을 때도 탄소 배출이 적게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네덜란드 얘기를 좀 더 하자면 네덜란드에서는 지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정부라든지 아니면 교육부에서 본인들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식사를 제공할 때는 채식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고기나 생선을 안 준다는 거예요. 대신에 고기 생선을 원하는 사람들은 별도 요청을 하면 주겠다는 겁니다. 요즘은 어떻죠?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기본 메인으로 고기나 생선이 반드시 들어가 있고 채식을 하는 사람들만 채식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요청을 받아서 채식을 제공하는 이런 모습이라면 네덜란드에서는 그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기본 채식이고 고기 먹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몇 명? 고기 옵션, 생선 옵션 이렇게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온난화 때문입니다. 이 채소로 그 채식 식단을 꾸릴 때보다 고기가 포함된 식사를 할 때 훨씬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이 된다는 거죠. 8월 8일에 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부 간 이 패널이라는 그 이제 뭐 기후변화와 관련돼서는 가장 공신력 있는 그런 기구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에너지 생산 방식이나 운송 수단의 변화만으로는 안 된다. 먹는 걸 바꿔야 된다. 고기, 특히 선진국에서 먹는 고기를 줄이지 않고서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없다는 겁니다. 전 세계인들이 다 완전 비건 채식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22%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네덜란드 정부에서는 네덜란드 교육부와 암스테르담 정부에서는 이런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네덜란드 교육부에서 이런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게 저는 아주 의미심장했습니다.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음식을 선택할 때 이 음식이 맛이 있고 맛이 없고 이 음식을 먹을 때 내 몸에 건강이 어떻고 저떻고 이걸 따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탄소가 얼마나 배출되는지도 너네들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지구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식을 가리키겠다는 겁니다. 먹는 것과 관련돼서. 이게 바로 기후미식입니다. 클리마 고멘. 그리고 캐나다 정부에서도 될 수 있으면 식물성 식품을 먹으라고 권장하는 것도 이게 건강에 좋기도 하지만 탄소 배출을 적게 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독일도 마찬가지고 뭐 캐나다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미국도 앞으로 이런 추세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다고 봅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유럽에서는 지금 채식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비건 인구가 거의 10% 가까이 되고 있고요. 2, 3년 사이에 거의 7배 정도 증가했어요. 한국도 올 초랑 지금이랑 분위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내년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말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음식과 맛을 따질 때는 그냥 먹방이 아니고 탄소가 얼마나 배출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그런 시대가 이미 한국을 제외한 유럽에서는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올해 8월 달에 이제 독일에 갔다 오고 독일에서 이제 얼마나 이제 채식 음식들이 보편화됐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그 독일을 여행하고 갔다 와서 든 생각이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은 10년, 20년 후에 지금의 우리 한국 어린이들, 젊은이들이 유럽인들과 어울릴 때 굉장히 좀 뭐랄까
기본적인 양식이 없는 사람 취급을 받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도 기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이런 것들이 몸에 배게 잘하는데 한국에서는 어떻죠? 욕망의 극대화, 편리의 극대화 이것만 따지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자원을, 엄청난 쓰레기를 발생시키면서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편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무조건 이루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환경 부담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우리가 좀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를 위한 건강밥상 뭐 이런 겁니다. 자연 상태의 식물성 식품을 먹고 동물성 식품은 최대한 적게 먹자. 그리고 식용유, 설탕, 소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최대한 먹지 말자. 이런 겁니다. 이런 식탐을 저희 아내는 보여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식욕을 떨어뜨린다고. 근데 제가 먹는 식판입니다. 이게 현미밥입니다. 100% 현미밥이고 그리고 채소만 담고 샐러드를 담고 드레싱을 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샐러드를 드실 때 무슨 맛으로 드시나요? 네. 소스 맛이 어떤가요? 달달하고 고소하고 새콤하죠? 네. 그렇게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채소 맛으로 먹어야죠. 샐러드 맛. 그래서 드레싱은 설탕과 기름이 안 들어간 것.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초, 발사믹 식초나 뭐 이런 레몬즙 이런 정도는 도움이 되지만 설탕이나 기름이 들어간 건 최대한 피하는 게 좋다. 자,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밥량이 어떤가요? 제가 한 끼에 먹는 양입니다. 저는 보통 한 끼에 2그릇 정도를 먹어요. 왜냐하면 고기, 생선, 계란류를 안 먹기 때문에 고기, 생선, 계란류에 있는 칼로리를 밥으로 더 얹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 끼에 600칼로리 이상 먹어줘야 되는 거죠. 600에서 700. 그래야 제 활동을 감당하죠. 이렇게. 이런 건 어떤가요? 좀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나요? 있어 보이나요? 아까 식판보다? 네. 자, 이 음식들도 나물이나 이런 데 기름이 전혀 안 들어간 겁니다. 네. 기름 대신에 들깨가루를 좀 넣고 묻힌다든지 그렇게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밖에서 밥을 먹을 때 분식점에서 정 먹을 데 없으면 분식점에서 비빔밥을 주문해요. 그럼 비빔밥 주문할 때 사장님 여기 계란 빼고요. 양념장은 따로 주시고요. 참기름도 뿌리지 말고 주세요.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비빔국수를 먹을 때도 웬만하면 양념장은 따로 주시고요. 계란 빼고 참기름 뿌리지 말고 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참기름, 들기름은 과거부터 한국 사람들이 먹었던 기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과거에 많이 먹었을까요? 근데 과거에 먹었다고 해서 많이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에 먹었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참기름, 들기름을 그러니까 들깨채로 먹었지 기름을 짜서는 잘 안 먹었어요. 냉장고가 없었을 때는 보관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참기름, 들기름이 아니고 그냥 깨소금, 들깨가루 아니면 통깨, 들깨 이런 식으로 해서 먹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드시면은 이랬던 분이 이렇게 됩니다. 얼마 정도 걸렸을까요? 어떻게 하셨죠? 네, 7개월 만에 50kg가 빠집니다. 혈압이 이렇게 좋아지고 혈당도 좋아지고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가스시 다 좋아집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먹는 것만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이 QR코드를 찍으시면은 제가 강연한 동영상이라든지 제가 작성한 칼럼들 이런 것들 다 나오니까요.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